안녕하십니까. 약간 철이 지난 감이 있습니다만,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번역이 된 원래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Justice, 정의. What's the right thing to do?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번역된 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원서로 차근차근 읽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마이클 샌들 저서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한 20-30년 동안은 더 유용하게 쓰일 책 같아서 한번 큰맘 먹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이 차례가 나와 있는데 콘텐츠에 여기 1번서부터 보면은 doing the right thing, 옳은 일 하기. 여기 옳은 일 하기에서 책에서는 이제 행복, 자유, 미덕 얘기를 합니다. 행복에 근거한 어떤 행복을 주장하는 쾌락주의, 그 쾌락주의, 효용주의, 특히 공리주의가 그런 철학을 펴죠.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자유의 이야기, 자유는 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있는데 그런 자유와 또한 미덕의 문제를 공동체주의와 연관된 미덕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상위 군인 훈장의 수여받을 자격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상처를 입어야 그 상위 군인 훈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구제 금융을 둘러싼 시민들의 분노. 기업을 살려고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 그 기업이 오히려 그 높은 그 임원들이 월급 잔치나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는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의를 이해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을 위주로 보느냐, 아니면은 개인의 자유를 위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공동체의 미덕을 위주로 보느냐, 뭐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이야기할 때 뭐 재밌는 걸로 착각을 하시고서 우리들이 철로를 이탈한 전차 이야기, 이 얘기만 주로들 하시죠. 근데 그것은 이 책 전체에서 별로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예, 그렇게 흥미본위로 접근하면은 이 책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염소치기, 그가 첩자일지 모르는데 걔를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도덕적 딜레마 상황. 그러니까 일단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옳은 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옳은 일을 할 때 어떤 가치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2단으로 가서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즉 가능한 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그 원리라고 하는, 우리 말은 공리주의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유틸리테어리니즘. 근데 이 공리주의라고 말을 할 때 이걸 갖다가, 이 공리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뭐 공적이니 이렇게 잘못 알고들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유틸리티라는 여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효용주의, 쾌락주의 이런 의미로 가는 겁니다. 효용주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 우선주의, 쾌락 제일주의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무슨 공동체 이익 이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 이익과 연관된 거는, 그거는 커뮤니테어리니즘, 나중에 10장에 나올 커먼 굿 이런 거를 추구하는 공동체주의와 연관된 거고, 여기 공리주의라고 말을 할 때 그 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공리주의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공리주의 할 때 그 공은 이 함께공이나 국가공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로란 뜻입니다. 공로. 그래서
utility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일본식으로 번역이 돼서 말이 좀 그따구로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로 옮기자면 효용주의, 쾌락주의, 행복주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말인데 그걸 공리주의라는 말로 이상하게 번역을 한 단어를 쓰니까 그걸 마치 공동체 무슨 이익 이렇게들 오해를 해서 굉장히 포인트가 안 맞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양적 공리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공리주의의 여러 가지 좋은 논점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박도 나옵니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그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치를 단일한 통화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 그러면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 그 양적 공리주의의 모순점을 갖다가 봉합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서 이제 3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한단 말인가? 이 공리주의와 다른 의미의 즉 존 로크의 그런 철학에 근거한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들이 자연권 속에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몸의 노동을 통해 비롯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몸, 나의 정신,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정신이 만들어낸 것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사고방식,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죠. 그렇게 그게 연결돼가고 오늘날에 자유가 무조건 짱이고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든 자유의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리버테리아니즘, 이 자유지상주의라고까지 극단적 자유주의, 굉장히 조금 위험성을 내포한 사상인데 이런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소렐, 하이에크, 경제학자 등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견해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국가는 가능한 한 최소 국가의 형태가 좋다. 자유방임주의 국가, 야경 국가 그런 게 좋다. 그리고 국가가 할 일도 역시 밤에 경찰 노릇이나 하고 외적 침입에 방어나 해달라.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시장이 돌아가는데 절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너희들이 깝죽대고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범죄 행위고 그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자유시장주의에 근거한 그 철학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선수가 돈을 버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 그건 일종의 강탈행위, 강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그럼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소유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점,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한층 더 심도 있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4단으로 가면은 hired help, 여기 고용된 도우미, 즉 고용된 도우미, 대리인 고용의 문제, markets and morals, 시장에서 그럼 뭐든지 통용이 되고 모든 게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럼 거기에 시장에서는 도덕이 적용되면 안 되는가? 시장의 한계, 시장의 무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도저히 어떤 징집의 문제, 군대 문제, 징집의 문제, 징집이냐, 징집제가 국민개병제로 징집이 오르냐, 아니면은 군인들 갖다가 직업군인처럼 고용을 해야 되느냐, 용병제가 오르냐, 어떤 거에 오른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병제 형태, 그 다음에 차라리 국민들이 군대에 자원을 해서 가는 자원군 제도, 어떤 게 오르냐. 심지어 시장에서 요즘에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가를 받는 임신 제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는 임신. 이게 과연 뭐냐. 그 다음에 출산도 대리출산이 있다. 대리출산 계약이 있는데 여기서 그럼 누가 엄마 자격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게 법은, 도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임신도 외부에 주문을 합니다. 외주 임신 형태 등등등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여기 4단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든 걸 시장에 맡기게 되면 시장 만능주의자들은 그게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5단으로 가면은 What matters is the motive.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동기다 라고 하는 이마누엘 칸트의 그러한 그 윤리 사상을 갖다가 거의 한 권을 축세는 것 같은 이렇게 축소판으로 요약 정리를 굉장히 마이클 샌들 이 교수가 굉장히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칸트가 왜 개인의 어떤 권리를 옹호하는 그런 철학을 갖다가 살펴본 다음에 그동안에 그 공유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 극대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 공유주의 철학의 문제점을 갖다가 딱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자유,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죠.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곧 자율, 자기가 정한 도덕 법칙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 내가 정하고 내가 복종하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자유다 라고 말하면서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에 있어서는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 동기. 도덕의 최고 원칙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기 스스로 정한 어떤 명령체계,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죠. 정언명령. 그것이 이제 가언명령하고 조건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가언명령하고 다른데, 이 도덕법칙은 개인은 개인의 욕망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따라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정하기 이전에 각 개인이 개인의 준칙, 각 개인의 어떤 행위의 준칙이 도덕적 입법의 원리로서도 우주에 갖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법칙과 일치하도록 행동하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도 있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도덕 철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덕 법칙에 따르고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게 그게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율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칸트에 대한 의문점 몇 가지를 제기하죠. 칸트가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좀 재미난 이야기가 뒷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The Case for Equality, 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 평등에 관한 입장을 전개합니다. 존 롤스가 그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정의에 관한 논의에 그 20세기 후반에 불을 붙인 세계적인 그 대철학자이죠. 이분이 이제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들의 스승격인 사람인 거죠. 이 존 롤스의 저서를 보고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면서 존 롤스의 견해를 다 인정하지만, 대부분 인정하지만 거기에 자기가 다른 비판의 여지를 남겨놓으면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그 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의 자유주의자, 그래서 이분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하는 자유평등주의자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인 리버테어리언이즘하고는 다른 거죠. 자유만 갖고는 안 된다. 자유와 평등은 일종의 그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열쇠와 같다. 그 조화를 갖다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개인이 하는 개인들 간의 그 계약의 도덕적 한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계약, 개인 간의 그러니까 자기 책임, 자기 의사, 자기 결정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의 도덕적 한계를 갖다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의 그 계약적 합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마이클 샌들이 이제 자기 아들내미 둘, 하나는 똘똘해서 뭔가를 좀 알고 하나는 어려서 어수룩한데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봅니다. 야구 카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걸 보더니, 야, 역시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더 똘똘한 사람이 유리한 위치에서 그보다 못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물이 새는 변기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이 새는 변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노인네가 그 변기가 고장나서 변기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변기 수리업자가 이제 와가지고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 3만 원이면 뭐 뻥 뚫어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2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그 돈을 인출하려다가 은행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서 결국은 그 사실이 폭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계약지상주의자들,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은 명백히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6장에서 말하는 그런 사례에서. 그래서 결국 그러면은 그렇게 계약을 옹호한다면 계약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그럼 완벽한 계약이란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죠. 완벽한 계약. 그 정보의 차이도 없는 완벽한 계약.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임의성을 배제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논리와 평등주의자들이 그 가지고 온 악몽 같은 것 등등등. 그래서 결국 인생은 공평한가 불공평한가 이런 쪽으로 논리를 멋지게 전개합니다. 존 롤스의 이러한 그 철학 이론을 통해서 굉장히 몰랐던 사실에 눈을 뜨게 되죠. 특히 이제 그 누구나가 다 자유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자유 평등의 원칙.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등의 원칙. 그래서 자유 평등의 원칙에서는 무지의 배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존 롤스가. 그 멋진 이론을 6장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arguing affirmative action. 뭔가 affirmative action. 미국에 오면은 미국은 인종의 도가니라고 해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인종들이 많습니다. 소수 인종들이. 그 소수 인종, 소수 집단 이들이 그 본거지를 먼저 차지했던 그 백인, 특히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그 계층, 이 계층들에 비해서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악한 처지를 좀 보완해주고 그들의 집단을 좀 우대할 필요가 있다. 그 민족적 다양성을 그렇게 그 활성화시키고 그들의 활로를 찾도록 마련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미국이 펴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계층이 생긴 겁니다. 특히 백인들 사이에서 그런 반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시험에 있어서도 이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대하게 되면은 똑같은 점수인데 백인이 나는 왜 떨어졌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은 과거에 백인이 저질러왔던 그런 범죄 행위, 잘못, 그 다음에 그런 걸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인디언들이나 아니면 흑인들이나 아니면은 황인종이나 보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논리, 아니면은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다민족 국가인 그러한 미합중국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인종별 우대 정책이 권리를 침해하는가? 권리를 침해한다면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는가? 인종 분리 정책이 타당하냐? 그럼. 그리고 또 어떤 옛날에 있었던 하버드 같은 데서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입학하는 걸 막으려고 드는 반유대적 할당제도 이런 게 하버드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에서조차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걸 갖다가 드러내면서 민낯이 아주 그대로 밝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럼 백인을 우대하는 정책은 백인 우대 정책을 써야지만 백인들 니네들 마음에 드는 거냐? 그리고 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도덕적 자격과 정의 이게 과연 불가분의 문제인가 아니면 분리 가능한가? 그러면 도대체 대학이 도대체 뭐냐? 대학을 그럼 그 대학 입학생을 경매로 뽑아도 되냐? 돈만 들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등등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강으로 가면요. 8강에서는 Who deserves what? 누가 뭘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의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텔로스, 목적론적인 철학적 사유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말로 텔로스라고 하는 텔리알러지, 목적론적 그런 목적론이 전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정의에도 이제 영광이 따른다. 그 영광의 문제. 목적론적 사고에서 예컨대 이제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테니스 코트를 누가 써야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 과연 올림픽 대회에 나갈 만한 그런 선수들이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희낙낙거리는 교수들이 휴식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테니스 코트 같은 배분의 문제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와 연결시켜서 그런 거를 논하게 되죠. 그리고 과연 그럼 위에서 말한 그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연관돼서 이 affirmative action과 연관돼 갖고 8장에서 그럼 대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학의 목적 이런 것과 연결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의 텔러스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치? 그럼 정치도 목적이 있다면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럼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도 과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인격자가 된다는 것은 그게 단순한 지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실천까지 나가야 되는 문제인가? 그래서 결국 단순한 이 대가리만 굴려서 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실천의 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바로 연습이 필요하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행동으로 터득해야 되는 습의 문제이다. 그래서 결국 정치와 좋은 삶은 불가분의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8장에서 일종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단서를 조금 제시를 하죠. 그리고 와서 9장에서 멋진 논의들이 전개가 됩니다. What do we owe one another? 우리는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상호간의 연대, 채무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공동의 채무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하도 써가지고 용어가 좀 더러워졌는데 로열티, 충성 또는 충직으로 번역이 되는 건데 이 로열티의 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민들에게 그 위안부 등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 그 다음에 독일이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이 일본의 민간 시민들에게 뭐 이렇게 그 사죄의 문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일본은 물론 굉장히 사악한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만 이와 같이 어떤 그 과거에 저지른 조상의 죄에 대해서 현대 시민, 현대 국민이 그것을 왜 사죄하고 속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걸 놓고서 도덕적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나는 조상이랑 상관이 없다.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사죄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정부는 도덕적으로 중립적 위치만 지키면 되는가? 중립적 위치가 그런다고 지켜지는 것인가? 그럼 정의와 자유의 문제, 그 다음에 정의와 자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동체 요구사항, 옛날에는 몰랐었던 아니면은 거론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공동체 새로운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언어적 존재이고 언어를 통해 존재의 집을 짓는 서사적 존재, 이야기하는 존재, 맥락적 존재, 역사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단순한 개인의 합의 문제, 개인 간의 합의 이런 거에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개인 간의 합의, 계약, 자유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의 의무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 솔리데리티, 연대가 있고 소속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럼 그 어떤 연대 의무와 연관된 얘기를 하면서 이 9장에서 이와 같은 조직 내지 국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게 보편적인 도덕 원칙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정의와 좋은 삶은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학술적으로 토론한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드디어 이제 저자의 철학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그 학자들의 모든 열망들 정말 이해가 간다, 좋다. 그러는데 그거 갖고 되겠냐? 이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이 중립주의 이게 얼마나 어렵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옛날에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을 불어넣었던 존 F 케네디 이야기.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그는 중립만 지켜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상원 출마를 할 때는 존 F 케네디를 본받아서 역시 중립을 지키려는 그런 연설을 하다가 나중에 2005년 이후에 대통령 출마할 때는 결국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결국 적극적으로 그 도덕과 종교, 이게 공적인 삶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도덕적 선이라고 하는 것과 도덕 공동체 영역에 도덕과 종교적인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낙태 문제, 줄기세포 문제, 동성혼, 호모섹슈얼리티 문제, 이런 문제점들, 그거는 다 어떤 도덕과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common good,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갈 희망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선의 정치를 어떻게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10장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1장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동안의 정의와 연관된 온갖 현란한 이론들, 철학자들의 이론을 갖다가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는 책들만 해도 한 10여 권이 넘죠. 많으면 한 20, 30권까지 되는 건데 굉장한 그 저자들의 저서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 그 단순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자유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 아니면은 그 공리주의, 이런 것들의 한계점들, 그런 것을 논하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주의, 그게 해답이 아니냐, 공동체주의라는 이론을 갖다가 겸손하게 저자가 제시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본문을 읽을 건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 이렇게 글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휴대전화 그 셀폰으로 화면에 이게 다 들어갈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걸 활자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작은 형태로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어나갈 건데, 가능하면은 이제 이 책을 저랑 같이 쭉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걸 컴퓨터 화면 정도로 아니면은 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첫 시간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목차 소개한 걸로 1강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